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흑 인터뷰. 요즘 언론에 무슨 코인이다 무슨 말이 많아요. 코인도 왜 이렇게 많은지요. 복잡하고요. 그런데 하루에 오가는 돈이 무려 20조 원이랍니다. 20조 원. 이른바 코인 광풍, 가상화폐 열풍 뜨거운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잘못된 길이다 이 발언하면서 코인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2030 세대들은 화가 났어요. 청년들을 가상화폐 내몬 게 누구냐, 가상화폐 가치 없다며 왜 세금은 떼냐, 이렇게 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자, 가상화폐 시장 전문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글을 쓰셔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가상화폐 열풍 뜨겁습니다. 비트코인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가상화폐 투자 열풍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죠? 네, 이게 가상화폐 투자 열풍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요,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용어도 지금 혼용되고 있어요. 네. 이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동일한가요? 개념은 같고요. 흔히 네.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데 네. 아직 이 가상자산이 세계적으로 용어가 정립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국내 용어는 가상자산이고요. 예. 이제 저희는 블록체인 매체이다 보니까 이게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이제 코인이다 해서 암호화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편집장님,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가상화폐에서 일단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네. 폭등하는데 또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없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네네. 이 우려는 현실적인 건가요? 예, 저는 지금의 이제 무법지대, 이 가상화폐 시장은 무법지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용어 제목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네, 그래서 언론도 다 가상화폐, 뭐 암호자산 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제도도 사실은 아직 없고 관련된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정말 자유롭게 이거 사고 팔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도 그렇고 범죄도 아주 자유롭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범죄도 자유롭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네. 법이 없다 보니까 네. 합법적인 불법 행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네. 네, 합법적으로 계속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은 불법 행위였을 것이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아닌 것들이 있죠. 돈 세탁, 그리고 해외에다가 돈을 갖다 놓는 거, 밀반출도 지금 가상화폐로 그냥 자유자재로 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저도 그쪽까지 좀 따라가다가 말았는데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 네네. 이러면서 거래소가 전부 폐쇄될 수도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후폭풍 거셉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정부의 어떤 기조를 정확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는 이 가상화폐를 일종의 폰지 사기, 이제 금융 다단계 사기로 바라보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때 이제 비트코인 붐이 첫 번째 일어난 다음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별다른 제도를 만들지 않고 방치해 온 셈이죠. 3년 전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그때 그 이후에 취해진 조치는 없었어요? 사실 없었고요. 이제 정부는 그때도 엄포만 했고, 사실 이번에 은성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엄포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그동안 없었고, 딱 하나 이제 특근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어요. 네. 그게 지난 3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정부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네. 이게 FATF라고 자금 세탁을 방지를 다루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네. 거기서 한국도 회원국인데 전 그 회원국들은 다 이거를 법 개정을 해라라고 권고를 내려서 한국도 최근에 한 겁니다. 네, 특근법은 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6855님께서 아니 부동산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정부가 책임져 주나요? 왜 자꾸 코인은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나요? 이런 의견 주셨고 6437님께서는 비트코인으로 회사 근무가 안 돼요.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손실도 엄청 큽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네. 질문하는 분도 많은데요. 4445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네요. 코인은 결국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수익이 실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코인은 투자보다 좀 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네요. 이게 다단계 같기도 하고요. 이 질문은요?
저는 아까 질문에서 이제 정부가 손실을 책임져 달라 뭐 네. 이런 거가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지라는 게 손실을 책임지라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는 본인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해서 손실을 보면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다만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나 불법 행위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도로 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제 다단계나 어떤 사기가 아니냐. 네. 실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연루된 코인들도 있고요. 그래요?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돌면서 지금 국내가 가상화폐가 비싸기도 하고 거래 규모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는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한국의 코인 투자 이 시장이 상당히 큰 건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18년도에는 달러, 엔화, 그 다음에 원화가 이 비트코인을 사는 법정화폐 중에 3위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지금도 굉장히 많고 전 세계적으로요? 세계적으로 한국이 꽤 이제 코인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네. 손에 꼽히고요. 근데 한국 시장의 특징은 이제 비트코인 아닌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알트코인은 뭡니까? 그래서 크게 비트코인과 그 외의 알트코인으로 나누는데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들은 다 알트코인인 알트코인이에요. 거죠. 네. 지금 세계적으로 그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유통되는 코인이 한 9,000개 9,000개요. 혹은 1만 개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장점은 만든 주체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네.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근데 나머지 코인들의 상당수는 만든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코인이다, 믿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블록체인 쪽에서는 꽤 있습니다. 편집장님은 이 가상화폐의 네. 세계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는 2013년, 2014년 그때 비트코인이 잠깐 올라서 한국 언론에서도 화두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는 미국에서 온 비트코인 전문가를 인터뷰할 일이 생겨서 네. 그때부터 관심이 좀 있었고 그래서요. 예? 그냥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돈도 많이 버셨어요? 그랬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편집장님, 우리나라에서는 2030 세대에서 코인 열풍이 진짜 거셉니다. 네, 그 맞아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자산 버블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제 부동산 주식이 폭등하는데 청년층이 어떤 박탈감에 코인에 좀 예.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이 자산 격차를 이제 극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어떤 절망감에 코인으로 몰린다. 저는 이제 일부분은 이런 것도 동의는 하는데 네. 저 딱히 어떻게 세대만 나눠서 보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이게 왜 50대, 60대가 강남에 부동산을 사느냐. 네. 돈이 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네. 네, 20, 30대가 코인을 많이 사는 이유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나 혹은 동료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아주 쉽게 버는 걸 보고 혹은 그들이 이 코인이 좋은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면 나도 한번 사볼까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돈 번 사람도 있고요. 네. 2018년도에 비트코인 열풍이 한번 세게 불었잖아요. 맞습니다. 뜨겁게 불었다가 갑자기 대폭락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가격이 달라요. 그때 최고점이 한국 돈으로 2,6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지난달까지 지금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도 한 6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한 2배 이상의 가격이 지금 떨어졌음에도 형성되고 있고요. 유지되는 거고 예. 그때는 정말 그 개인 투자자 혹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로 사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사람들도 본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도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샀으면 손실을 보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 코인의 가치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겠죠. 예를 들어 테슬라를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하겠다라든가.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방어가 되는 거죠. 네. 비트코인이 많이 한창 뜨거웠을 때 테슬라에서 3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합니다. 오늘 기사에 나왔는데 네. 그래서 한 1,000억 원대
수익을 봤다고 하는데 영향력 있는 소수에 의해서 가상화폐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아서 이 일에서 투기성 크다는 지적 계속 있습니다. 네, 그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수익률이 가격 변동성이 이 비트코인 혹은 코인들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받는데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리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주식에서는 뭐 일정 그 상승률 이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면은 맞죠. 사이드카도 발동하고. 사이드카 혹은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는데 네. 이쪽 코인 쪽에서는 제도가 없어요. 그런 예. 게.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상장된 코인 하나는 상장 30분 만에 10만 %가 상승했어요. 10만 %요? 네. 그러니까 1000배가 올랐어요. 네. 근데 뭐 수백 % 상승하는 거는 저도 뭐 종종 봐와서 이상하지 않는데 10만 %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좀 어떤 세력이 시세 조정 세력이 붙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업계에 좀 파다합니다. 네. 매일 이런 일이 있죠. 네. 근데 뭐 수백 %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익을 보고 싶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직 한 발 남았다님께서 쉽게 돈을 벌고 싶거든요. 돈을 버니까 돈을 벌잖아요. 주식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으니까요. 이게 도박이랑 뭐가 다른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그 기업의 가치를 보지 않고 단순히 이 기업이 오를 것 같다라고만 사면 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코인의 기술적인 능력이나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냥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또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상투 아닌가?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저한테도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이 그래서 네. 지금 사도 사야 돼 말아야 돼 오르냐 떨어지냐인데 네. 사실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네.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 중에서 백서나 혹은 기업이 탄탄하지 않은 코인들은 네.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규제나 뭐 장치가 좀 마련돼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형이라고 주식이라고 보면 증권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 혹은 뭐 뉴욕시 같은 경우는 비트 라이선스라고 인허가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인허가를 통과한 어떤 사업자들만이 거래소 혹은 이런 코인을 만들 수 코인을 있는. 만들거나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뭐 없습니다. 저도 만들 수 있고 뭐 주 기자님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코인을 만들 수 있고 거래소와 계약을 맺는다면 상장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2022년 1월부터는 과세하겠다는 주장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투자자들은 아니 과세를 할 거면 좀 인정해달라. 정부가 대책 없이 세금만 걷겠다고 하니까 불만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돈은 벌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손실을 보면 세금을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내가 벌었으면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산이 인정받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제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제 뿔이 난 이유는 다른 시세 조정 혹은 사기 혹은 뭐 상장이나 공시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들은 전혀 제대로 만들지 않고 네, 사기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세금만 걷는다. 예.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정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정의하는 법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개념부터는 만들고 가야죠. 이름은 지어야죠. 네, 이름 정리하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 가상자산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진입 뭐 장벽들 이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저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가상화폐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을까요? 떠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하고 여러 차례 좀 회의하고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맞습니다.
9778님께서 비트코인 거래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코인을 사면 거래소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조정해서 자꾸 신규를 끌어들이고 날라버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 동생 사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슬픈 소식을. 네. 실제 먹튀하는 거래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누구든 진입할 수 있으니까 먹튀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지금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몇 개나 됩니까? 이것도 통계가 없는데요. 정부에서도 자기들이 통계가 없다라고 하고 네. 담당하는 주무부처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한 100여 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거래소만 100여 개예요? 예전에는 훨씬 많았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 100여 개 중에서 지금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편집장님도 모르면 그 중에서 실명 인증을 하는 곳은 또 손에 꼽힌다면서요? 네, 이게 은행과 실명 인증 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은 곳인데요. 그 거래소는 총 4개고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4군데가 있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그 은행에 있는 기업의 법인 계좌를 통해서 원화를 입출금 받는 형태입니다. 예. 아니 거래소에서 거래소를 믿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사나요? 허위 공시하고 약간 조작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예,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좀 벌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기를 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거래소가 상장 혹은 공시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안 들어보고 있으니까.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투자한 가상화폐가 사라졌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많아요? 네. 해킹으로부터 거래소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거래소는 해킹당할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은 해킹이 안 당하는 거 아니냐?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거래소는 그냥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꼭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중계를 연결해 주는 것뿐이지. 네. 근데 이제 조금씩 해킹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2019년도에는 거래소가 해킹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래소들도 보안을 좀 높여서 그나마 좀 줄고 있으나 문제는 코인 가격이 굉장히 오른 거죠. 네. 그때 해킹되는 거랑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인데 해킹되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규모도 다르고요. 피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투기와 사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마련돼야 됩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가상자산 업권법이라고 해서 네. 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어떤 자격을 가진 어떤 기업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들여다보고 네. 그리고 그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혹은 내부자 거래를 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죠. 네. 그래야 믿을 수 있고 투자자들도 저는 거래소에 가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한 세상입니다. 지금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아하님께서 실명 인증하는 거래소가 4개뿐이라고요.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이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뭐 은행권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은행과 계약을 맺은 거죠. 계약을? 네. 가상화폐 정말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하는 사람도 많는데요. 네. 글자 그대로 화폐로서의 가치는 있을까요? 요즘에는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고요. 예. 그런데 아직은 사실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격 변동성이 좁아지면 화폐로 이제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용어가 정립되지 않은 이유도 이거 마찬가지인데 이 새로운 현상, 기술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 기술이 지금 개발됐고 앞으로 그 기술 쪽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모든 산업은 다 점점 디지털로 흐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도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듯이 네. 결제 혹은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 다 디지털화 될 겁니다. 네.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나 이 지금 가상화폐도 다 이 디지털화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조금 1% 반짝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국님께서 선진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세계 자본시장을 장악해 가는데 우리나라는 뒤로 가고 있어요. 얘기합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정책을 좀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네. 비트코인으로 세계 자본시장을 다른 나라에서는 장악해 갑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시민들은 그래요. 그 세계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주도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채굴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채굴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생산성이 맞으려면 전기료가 싸야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중국이나 혹은 뭐 미국의 수력 발전소 옆에서 하는데 한국은 전기료가 그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생산하는 채굴이 많지는 않고 네. 어떤 투자나 이걸 관련된 유통 시장은 굉장히 넓은 거죠. 3012님께서 여러분 블루마블 하세요. 블루마블 하라니까요. 코인 그거 왜 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금 투자해볼까? 조금 배워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첫째는 B2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제안하고 싶고요. 빚을 내 가지고 투자는 하지 말라. 네, 그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는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10배를 먹을 생각이면 10분의 1 토막도 각오해야 한다. 네. 일단 네. 위험하군요. 당연히 위험하죠. 엄청요. 네.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오늘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병철 편집장 옆에다 두고 좀 개인적으로 막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이 코인 광풍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